지난해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수교한 지 30년이 됐고 양국 관계는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즉 최고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베트남은 교역 규모 면에서 우리의 제4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수지 흑자국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트남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매우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베트남에게 우리는 자국의 산업 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나라로 윈윈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교역 규모는 매우 크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간의 교역이 대부분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교역이 사실상 베트남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건데요. 30년 동안 경제 협력 성과를 이룬 한국과 베트남이 앞으로의 협력을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 나가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산업연구원 김동수 해외산업실장 나왔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 우리와 베트남이 수교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참 오래됐네요. 네.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즉 최고 수준으로 격상이 됐고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갖는 의미, 가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외교 관계를 보면 6, 7개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높은 수준은 미국과 맺고 있는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이고요. 베트남은 그거보다 한 반 단계 정도 낮은 형태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고 수위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베트남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 미국하고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급망의 분절, 많은 분들이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런 분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산업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커다란 리스크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충격을 대체하고 흡수할 만한 나라로서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국가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게 비단 이제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고 베트남과의 산업 협력을 원하는 것들이 이제 일본, 미국, 심지어는 유럽 기업들까지 베트남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글로벌 지형에서 보면 베트남의 위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데다가 몸값도 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상당히 중요한 협력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베트남과의 교역 또 직접 투자 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예, 2022년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가 약 877억 달러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뭐 3, 4위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또 대베트남과의 교역에 있어서 무역 수지 흑자가 342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베트남의 직접 투자의 경우는 19년이 46억 달러 정도로 정점을 기록했고 그 이후에 조금씩 주춤한 상태입니다. 네. 이유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였고 그렇죠. 2021년도에는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한 2달 정도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 생산 공장을 이렇게 봉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조금 주춤했던 것 같고요. 지난해 4월 달에 다시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해졌고 그 이후에 빠르게 대베트남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의 경우가 인구가 1억 명 정도고 네. 세계은행 통계 자료에 보면 1인당 국내 총생산 규모가 3,756억 달러, 21년 기준으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구매력 지수를 조금 보정을 하면 $10,000가 조금 넘는 정도의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나간 그 그래프를 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왔단 말이죠. 네. 베트남과의 교역이나 직접 투자 규모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배경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베트남과의 교역 직접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 휴대폰 공장이 하노이 인근에 있는 방寧과 타이응우엔에 굉장히 큰 규모로 생산 운영 중에 있고요. 네. 중국에 있던 그 텐진에 있던 휴대폰 사업부가 정리되면서 이 베트남 쪽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중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던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중국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생산 입지가 좋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전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역국을 잘 들여다보면 네. 한국에 있는 모 기업으로부터 현재 진출한 생산 법인이 중요한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거기에서 조립 가공을 통해서 베트남 현지에 판매를 하거나 혹은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교역이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들이 베트남 국민들이 직접 소비한다기보다는 현재 진출한 한국 기업이 그 중간 부품을 받아서 가공 조립해서 완제품 형태로 베트남 시장과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베트남 교역 수지가 큰 규모로 흑자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건 흑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너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부분은 나중에 대안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많습니다. 그리고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주목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21년 그리고 작년 2022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베트남 진출 기업 경영 환경 실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네. 거기에서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두드러진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원부자재를 어디에서 조달을 하는지 그리고 생산한 제품을 어디에다가 판매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것들을 그렇죠. 확인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원부자재는 한국 혹은 베트남 현지 또는 중국에서 조달을 한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부터 조달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생산한 제품을 어디에다 판매하느냐를 물어보면 한국으로 다시 되판다, 베트남 현지에서 소비한다, 북미에 판다, 일본에 판다, 유럽에 판다 이렇게 다양한 분포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게 중국 진출 기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 진출 기업들에게 동일한 걸 물어보면 원부자재는 중국 현지와 한국, 생산한 제품은 대부분 중국 현지 내수 시장 혹은 한국 이렇게 딱 중국과 한국 두 나라 간의 양자 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에 베트남은 보다 더 다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점은 베트남의 기업, 베트남 내에서의 기업 환경이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베트남에서의 그 산업 규제 같은 것들은 예측 불가한 측면이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베트남 내의 노동력이 무척 우수하다라는 점에서 진출 기업들이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글로벌 요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가장 민감한 요소였다고 대답한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는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 환율 변화가 더 민감한 요소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망 다원화된 공급망 구조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재의 상황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짚어봤을 때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과 직접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모두에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교역이 그냥 오늘 내일만 하고 마는 것이라면 최대한 저희가 이익을 보는 형태의 결정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죠. 지속적으로 교역을 해 나간다고 보면 이익을 공유하고 상호 간의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일본이 1950년대부터 태국에 일찍 진출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중국에 진출해서도 유사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나라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라든가 토지 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만 한다면 양국 간의 관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베트남과의 교역에 있어서 베트남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급망에 베트남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함께 커나가는 그리고 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공유하는 이것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길일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거의 최고 단계의 그런 외교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베트남과. 앞으로 그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안들 어떤 걸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일부 대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 베트남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일부분 기술 이전을 해주고 인력을 양성을 해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길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가서 현지 기업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면담을 해보면 한국에서 부품을 조달을 해오는 것이 높은 물류 비용 같은 것들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기업들이 아직 기술 품질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정 부분 기술 이전이라든가 인력 양성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참여시키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저희 나라와 같은 제3지대 국가들인데요. 거기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동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 광물 자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달에 양국이 이 핵심 광물 자원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중 갈등 거기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에 있어서나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베트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봤지만 뭐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교역을 하든 경제력이나 국력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사실 진정한 친구는 저 친구를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서로가 가질 때 그것이 진정한 친구이고 장기적인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양국의 파트너십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견입니다만 정부가 그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대베트남 전략
거시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금 생각합니다. 긴 호흡의 전략.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공공기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이 진출해 있는 기관들을 놓고 보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협력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최상위 정책 목표 기조 이런 것들이 있나를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기조를 이해관계자들과 다 서로 공유를 하면서 불필요한 중복은 좀 없애고 너무 단기적인 우리만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조금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약간 그런 전략 기조 하에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산업연구원의 김동수 해외산업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